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주본 쪽수로는 123쪽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보충 설명을 제가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124쪽부터 읽으면 될 터인데 나이 70에 법정에선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평생 한 일은 신에 대한 봉사요. 그 자기가 평생 한 일로 인해서 많은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증오를 받았다. 근데 그 평생 한 일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엑세타시스고 엑세타시스. 다른 하나가 이제 바로 뒤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소피아. 이 두 가지가 소크라테스가 70이 되도록 평생 한 일이고 이 두 가지 일을 하느라고 나란 일도 한 게 없고 집안 일도 한 게 없고 결과적으로는 지독한 가난에 빠졌다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한 일을 신에 대한 봉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에 대한 봉사. 그 아테네의 판 에피스테미우 거리에 신고전주의 양식 같은 덴마크 출신 형제 건축가가 설계한 그 비슷한 외관으로 봐서 비슷한 새 건물이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아, 현대 우리 한국으로 보면 학술원, 현대 그리스 학술원에 해당되는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다른 두 개가 이제 아테네 본관하고 국립도서관이죠. 그 세 개가 나란히 있어. 근데 그 아카데미아에 우리가 인트로덕션 때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신전 같은 건물이 딱 있고 그리고는 그 신전 앞에 두 신이 높다랗게 서 있어요. 그게 이제 아카데미아에 맞는 두 신이지. 아폴론과 아테나, 지성과 지혜의 신. 그리고는 앞에 이제 앉아 있는 두 철학자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이렇게 돼 있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뒤에 아테나 여신과 아폴론이 서 있잖아. 신에 대한 봉사. 자기가 소크라테스가 평생 한 일은 캐묻는 거 하고 철학이었는데 그렇게 한 일은 다름 아닌 신에 대한 봉사다. 아폴론 신과 아테나 여신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독일의 이제 사회학자 막스 베버. 우리나라에 그 이 막스 베버 전문가가 있어요. 독일에서 활동한 카셀리아. 이 막스 베버의 그 저서 중에 비신샤프트, 알스베르프 독일어로. 이 베르프가 들어간 비슷한 그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 폴리틱 저서가 폴리틱 알스베르프. 요 첫 번째 책을 흔히 뭐라고 우리가 번역해 왔냐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어. 직업으로서의 학문.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소명으로서의 학문이라고 번역을 해요. 직업으로서의 학문, 소명으로서의 학문. 신에 대한 봉사라고 그랬어. 소명. 한자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 획수가 어색해. 어떤 게 먼저 써야 돼.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신이 불러서 신이 부여한 소명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엑스타시스와 필로소피아예요. 결과는 뭐냐면 아테네 시민들의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지독한 가난에 빠졌고 근데 자기가 한 일을 바로 이 신의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건축적으로 그 아카데미아에 있는 아테나 여신과 아폴론 그 앞에 소크라테스가 평생 한 일은 바로 그 신에 대한 봉사였다.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번역하는데 소가 부른다는 뜻이에요. 신이 뭐라고 소환을 했어. 이 세상에서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일을 하라. 그 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루펜 부르다. 베루펜 이 루펜이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요게 베루펜 부르는 것에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데 신이 부르는 거지. 이제 그걸 이제 막스 베버의 책도 잘 표현하고 있고 독일어의 베루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라틴어에 에서 비롯된 건데 영어에 직업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케이션이야. 요거 라틴어로 보카레에서 왔거든. 보카레. 이것도 부르다야. 그러니까 독일어만 루펜, 베루펜에서 직업이 나온 게 아니라
보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도 사실은 라틴어 보카레 부르다 이것도 같은 뜻이. 신이 부르는 것에 인간이 뭐라고 응답하는가. 이게 이제 직업이. 그리고 직업에는 한자도 사실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귀 이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귀 이자가 직업할 때 우리가 직업할 때 여기 부름에 잘 들었다가 부름에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적어도 한자에는 왜 하필이면 귀 이에 들어가는 직업을 썼을까? 여기에도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서 번역에는 달란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탤런트. 각자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서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달란트를 발휘하는 것. 그 달란트는 누가 주었나? 신이 주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베루프라는 단어나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나 지금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평생 한 일을 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일, 신에 대한 봉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같은 이치다. 막스 베버는 굉장히 큰 학자인데 이제 소명으로서의 학문이 있고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있어. 이게 짝을 이루는데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이제 막스 베버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정치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인가? 열정, 책임감, 균형감과. 우리나라 정치인한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요 세 가지. 요게 이제 막스 베버가 Politik als Beruf에서 내놓는 세 가지. 그게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세 가지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막스 베버는 얘기하죠. 그래서 자 평생에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뭔가? 엑스타시스와 필로소피아. 사실은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필로소피아를 했는데 그 필로소피아가 엑스타시스로 돼 있어. 끊임없이 캐묻는 거. 그 예전에는 은민이 우리 지금 읽을 만한 아폴로기아 번역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강철웅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정황막당에 나온 그 강철웅 번역에는 검토라고 돼 있어요. 검토, 은민, 검토. 근데 이 엑스타시스는 박시영 교수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캐물음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코라 메이슨의 책 제목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집요하게 연속적으로 묻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묻는 거야. 그 물음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미워지지. 저 인간 참 오늘 길 가다가 저 소크라테스를 만났어. 오늘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어.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마는 게 아니야. 아주 집요하게 묻는 거야. 그래서 이제 캐물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캐물음. 그래서 엑스타시스와 필로소피아로 평생을 보냈다 할 때 사실은 다른 표현을 썼지만 실은 같은 어떤 것을 엑스타시스로도 표현하고 필로소피아하고. 그러니까 엑스타시스는 필로소피아의 어떤 방법이랄까 절차랄까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걸 하느라고 평생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어지는 대목을 이제 우리가 읽을 겁니다. 124쪽. 그 목소리 기여자를 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나란히 다 오셨단 말이야. 김은주와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세 명이 왜 세 명이 필요하냐면 오늘 읽을 대목에서는 선서 진술서 당시 그 법정에서 선서 진술서 이게 이제 뭐 고소장이라고 해도 좋고 그 선서 진술서에 멜레토스가 대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를 고소한 대표 멜레토스에게 묻겠다. 그래서 멜레토스와 소크라테스 사이의 주로 소크라테스가 묻고 멜레토스가 답을 하는 그 대목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입체적으로 소크라테스, 멜레토스, 각주 여기 세 명이 필요한데 김은주와 그 친구들 그러면 딱 셋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윤숙님이 소크라테스를 오늘 맡고 송지은님이 소크라테스의 그 물음에 답하는 멜레토스 역할을 하시고 김은주님이 각주를 맡는데 각주 72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읽은 부분에 해당되는 지독한 가난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각주인데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각주 72는 지난 시간과 관련해서 지독한 가난에 빠졌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붙인 주인데 쪽수는 넘어갔지만 각주 72를 읽고 본문 24쪽으로 124쪽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주 72를 읽고 28.2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참가했던 세 번의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이들 전투에 중무장 보병 호플리테스로 참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제도로는 시민 각자가 자기의 재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의 무장을 갖추게 되어 있었으므로 중무장 보병으로 무장을 갖추고서 참전했다는 것은 이때만 해도 소크라테스가 중산층에 속했음을 의미한다. 아까 지독한 가난에 빠졌다고 그랬단 말이야. 빈곤층이야. 그런데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느라고 군대에 갔을 때만 해도 중산층이었어요. 지독한 가난은 아니었어.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석공 혹은 조각가고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산파였어요. 둘 다 직업인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중산층이었어. 상당히 오랫동안 중산층이었어. 그런데 나란 일도 참여 안 하고 집안 일도 안 하고 생계에 도움이 되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관련된 일을 일치 안 하고 오로지 필로소피아와 엑세타시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받을 때는 지독한 가난에 빠졌다. 이걸 설명하느라고 아니 처음부터 지독한 가난이 아니었어. 그 중장년 나이 그 세 번의 전투에 참가했을 때 그때만 해도 중무장 보병으로 참가했단 말이야. 그때는 자기의 능력껏 자기의 경제적 능력껏 군대에 참여를 했어. 그러니까 중무장 보병으로 가려면 투구, 갑옷, 창 이거 자기가 마련하고 가야 돼. 근데 소크라테스가 중무장 보병으로 참여했다? 아 중산층이었네. 그거는 마련할 준비가 돼 있네. 지금의 가난이라면 그것도 마련을 못해. 그러면 뭐야? 빗자루 들고 그냥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갑옷도 없이 입고 다니던 옷으로 가서 군대 가야 돼. 당시의 군대는 그랬다는 거지. 야박하지. 그래서 이제 요즘 내가 가르쳤던 학교에 대학에 철학과 학생이 징집 영장을 받았다는 거야. 인사하러 와. 자네는 그 뭘로 가는가? 그랬더니 그 탱크 부대를 뭐라? 기갑 부대로 간다는 거야. 기갑 부대. 탱크는 준비했는가? 그 기갑 부대 가려면 탱크 사가서 가야 돼. 자네는 뭘로 가는 거야? 야, 저 보병으로 갑니다. 그 16하고 방독면 구했어? 그 저 을지로 가면 모든 걸 다 파는 데가 있어. 그거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소크라테스도 그랬어. 라고 내가 놀려먹었지. 네. 옛날 그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식으로 하려면 기갑부대 가면 탱크를 자기가 사서 들고 가고 이런 식.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알키베데스 소크라테스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었던 알키베데스는 기병이었어. 기병은 뭐야? 말. 이건 뭘까? 귀족이야. 소크라테스 중산층만 해도 말을 구해서 갈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알키베데스는 기병, 말 위에서 진 전투에 나란히 갔어. 그래서 후퇴 아주 비참하게 쫓겨가지고 적한테 쫓겨가지고 퇴각하는데 그때 우리의 알키베데스는 말 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잘 봤는데 우리의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후퇴하는지를 잘 봤다. 통방울 눈을 부리부리 하면서 창을 꼬나매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어떤 사람을 어깨에다 하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바쁜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적한테 쫓기고 맞아가지고 죽는데 우리의 소크라테스가 누나를 부부리고 올려면 와라 하면서 부상당한 누구를 얼쳐매고 가는데 쫓아오는 적이 없었다. 하도 저 씩씩하고 용감하면 겁나서 못 쫓아가. 근데 이제 등 보이고 달아나면 가서 이제 없애는 거지. 일찍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 사요, 필사즉 생이라. 우리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적도 쫓아오지 않았다. 그게 이제 그 세 번에 걸친 전투에 참가는 나중에 형량 그 제의할 때 내가 한 일은 이건데 아테네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읽는 아폴로기에 나오고 심포시온에서도 우리가 봤어. 심포시온에서 알키베데스 연설에서 소크라테스가 세 번 전투에서 어떤 면모를 보였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자면 소크라테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독한 가난이 아니었다는 거지. 상당한 기간까지는 적어도 아테네의 중산층이었는데 이걸 하느라고 지독한 가난에 빠졌다. 그러니 크산티페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저 인간이 저 아테네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것만 하는 바람에 집안은 돌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3대 악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맙소사. 그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에 대한 기록을 다 소크라테스 제자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아이 좀 편안하게 계시도록 해주시지 왜 그러시냐 이제 그런 취지로 제자들이 적은 것을 놓고 크산티페는 인류 역사상 3대 악처다. 크산티페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지. 평생에 일도 안 한 저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다 삼형제를 크산티페가 일을 해가지고 우리 서방님은 철학만 하더라, 필로소피아만 하더라, 아테네 청년과 대화만 하고 사람들 만나서 엑세타시스만 한 사람인데 그걸 크산티페가 다 했는데 억울하게도 기록을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하는 바람에 3대 악처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한테 전해진 거지. 자, 그래서 요 지금 각주는 적어도 3번 전투에 참가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중무장 보병으로 중장비 보병 호플리테스라는 게 그 확립된 그 개념이에요. 호플리테스로 참전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소크라테스는 중산층이었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말년에 지독한 가난에 빠졌다. 그 지독한 가난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언급한 겁니다. 마저 읽읍시다. 따라서 그의 가난은 이 신에 대한 봉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가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중무장 보병과 관련된 약간의 언급을 더 보태겠다. 중무장 보병은 보병으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무장을 하는데 청동의 갑주로는 코와 귀까지 보호하도록 한 투구와 가슴바지, 정강이 바지로 갑옷을 갖추고 무거운 청동 방패, 호플론과 기다란 창을 드는데 근접전에서는 칼을 쓴다. 이들의 이런 무장은 적의 기병이나 궁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이동이 더디고 혼자 낙오되었을 때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이들이 형성하는 전열을 밀집 대형 팔랑스라고 한다. 그 고대 그리스를 그리는 만화 같은데 보면 이 팔랑스 밀집 대형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정사각형에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창이나 활을 쏘면 일제히 탁 방패를 드는 거 그게 밀집 대형이야. 팔랑스야. 그게 이제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아주 전형적인 전법이죠. 이때뿐이 아니라 중세의 그 어떤 오래된 성 같은 데 가면 그 기사 갑옷 같은 것을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걸 쓰고 전투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동이 어렵다고 그랬잖아. 뒤뚱뒤뚱, 응? 자기를 보호한다고 투구를 쓰고 이 갑옷을 입고 그랬으니까 적이 막 오는데 빨리 그 이동하지를 못해. 뒤뚱뒤뚱 이렇게 하는 거야. 무거워가지고. 그 중세도 마찬가지. 중세도 야 이런 걸 쓰고 그 몰타 같은데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요일과 뭘 정해가지고 그 기사 도열 기사단에 기사 도열 무슨 뭐 또 이게 이런 거 저 창 뭐 쓰고 칼 쓰고 이거 시범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일을 딱 맞춰야 돼. 시간 맞춰야 돼. 일부러 볼 필요는 없다고 봐. 그냥 머릿속으로 다 상상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야 이거 뒤뚱뒤뚱 하면서 이거 이제 했겠어? 어디에 그 이순신 장군 칼이 응? 나 같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 칼을 차잖아. 이게 안 뽑힐 수가 없어. 그 뭐야? 기골이 장대했구나. 이순신 장군이 그 긴 칼을 이렇게 뽑으려면 나는 이거 못 뽑는 거지. 근데 이순신 장군은 큰 칼을 쓰셨어? 그럼 뭐야?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다. 그래서 그 고대 세계나 중세에 그 이 갑옷이나 이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걸 씌워 놓으면 어떻게 못 견뎠을 것 같은데 이게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싸웠어. 고대에 우리보다 더 체격이 컸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여간 그렇다. 어쨌거나 이 표현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일을 평생 하느라고 재판받을 때에는 지독한 가난한 상태에 있었다. 자, 이어서 이제 124쪽부터 소크라테스. 한데 이에 더하여 갑부들의 자식들로서 아주 여가가 많은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저를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캐물음을 당하는 걸 들으며 즐거워하고 때로는 자신들도 저를 흉내내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캐어묻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신들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는 것이라곤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숱한 사람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들한테서 캐물음을 당한 사람들은 저한테 화를 내지 이들한테는 그러지 않거니와 그들은 또한 말하기를 소크라테스라는 자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자이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잠깐 쉽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이게 이제 그 최초의 고발과 나중에 고소를 구별할 때 나중에 고소의 사안 중에 하나죠. 청년들을 부패 타락시킨다.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 끝에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나중에 고소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처음으로 언급이 됐어요. 본격적으로는 지금 읽은 대목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만 엑세타시스 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제자도 소크라테스처럼 만나는 사람한테 스승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당한 사람도 있거니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부터 당한 사람들.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니 내 제자한테 당해놓고 말이야. 그래놓고는 누구한테 배웠어? 스승이 누구야?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당한 사람도 소크라테스를 증오하고 소크라테스 제자한테 당한 사람도 소크라테스를 증오하는 이 소크라테스한테 배워가지고 말이야 이런다고.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 제자는 당연히 다르지. 예?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가 보고는 아 우리 스승님하고 똑같이 흉내내서 그러고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증오가 소크라테스의 일로부터도 왔지만 그의 제자가 하는 일로부터도 왔다. 이제 우리가 쓰는 한자 말 중에 사입이란 말이죠. 사입. 사입비 사입비 재밌는 한자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한자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 이렇게 한글로 해 사입이 보통 이제 사입이 뒤에는 아주 빈번하게 오는 몇 가지 직종이 있죠. 사입이 기자, 사입이 뭐 법률가 뭐 법률 조금 안다고 뭐 하는 거. 사입이 뒤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단골 뭐가 있어. 유독 사입이가 많아서. 근데 사입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면 안 속아. 근데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아니면서 굉장히 비슷해.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야. 기자가 아니야. 그런데 야 기자증도 있다고 그러고 뭐 기자처럼 말투가 완전히 기자야.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변호사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말투나 하는 짓이나 뭐 어디 사무실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히 식별이 되면 사기에 안 당할 텐데. 그래서 이제 사이비가 무서운 거예요. 사이비가 비슷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증거가 소크라테스 자신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그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한테 당한 것도 결국은 어디로 향해? 소크라테스에 대한 미움으로 향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한테 배워가지고 말이야, 저런다 이런 식. 그걸 지금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이거는 나중에 고소, 이 재판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그 고소의 한 항목인데 첫 번째 언급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렇게 당해놓고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기에 그러한지 묻기라도 하면 이들은 아무런 할 말도 없으며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당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 대해서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늘 높이 있는 것들과 지하의 것들이라든가 신들을 믿지 않는다든가 또는 한결 약한 주장을 더 강한 주장으로 만든다고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인용 부호로 표현을 했는데 하늘 높이 있는 것들과 지하의 것들을 탐구한다. 그 다음에 한결 약한 주장을 더 강한 주장으로 만든다는 우리가 최초의 고발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최초의 고발 두 가지에 대한 답변도 봤어요. 자연철학자가 아니다, 소피스테스가 아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들을 믿지 않는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고발과 나중에 고소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읽고 있는 124쪽, 125쪽을 거치면서 최초의 고발 두 가지와
나중에 고소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다 등장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는 막 섞여 있어. 이제 앞으로의 답변은 나중에 고소 두 항목. 젊은이들을 부패 타락시킨다.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끌어들인다. 요게 이제 집중할 텐데 그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신들을 믿지 않는다. 최초의 고발과 나중의 고소. 맨 처음에는 다소 무질서하게 섞어서 이것이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변론에서는 이 나중에 고소 두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 이는 이들이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즉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체 하고는 있지만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명백해지는 걸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상 이들은 명예를 탐하며 격렬한 사람으로서 여러진 데다 저에 관해서 온 힘을 다하여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저를 오래도록 그리고 격렬하게 비방하는 말로써 여러분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에 힘입어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아니토스와 리콘도 저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고소 세 명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두리뭉실 나를 고소한 사람들 정도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은 처음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고소장 선서 진술서에 나오는 순서예요. 그런데 맨 앞에 멜레토스가 나와. 그래서 이제 다름 아닌 멜레토스를 한테 묻겠다고 된 겁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멜레토스가 맨 앞에 나오니까 고소인 대표인데 실은 두 번째 아니토스예요. 아니토스가 주동하고 아니토스가 다 한 거야. 그런데 두 명을 같이 고소인 명단으로 넣고 심지어는 순서마저도 멜레토스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고소인 대표로 하고, 실은 아니토스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는 저는 두 번째 위치로 하고 멜레토스한테 다 떠밀고 리콘. 어쨌든 이름이 등장한 것은 여기가 처음인데 이제 다음 문장에서 소크라테스가 각각 멜레토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하고 아니토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예. 멜레토스는 시인들을 대신해서 붕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토스는 장인들과 정치인들을 대신해서고 리콘은 변론가들을 대신해서죠. 자, 이 분야를 대표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소크라테스가 아폴론 델피의 아폴론 신전의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 그런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 멜레토스는 시인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장인과 정치인. 근데 아니토스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리코는 변론가를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이 변론가는 앞에 최초의 고발의 두 항목 중에 더 한결 약한 주장을 한결 강한 주장으로 만든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변론가에 대한 비판이 그 소피스테스에 대한 비판하고 같아. 변론가는 소피스테스가 했던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변론가의 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세 부류에도 다 해당이 되고, 또 최초의 고발에 대한 답변에서 비판적인 각도에서 표현한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그 각각의 분야의 세 명이 소크라테스를 고소를 해서 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처음 실명이 언급이 되고, 그 뒤에 가서는 이제 멜레토스를 상대로 소크라테스가 묻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고소를 전개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아니토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처럼 겹치고 겹친 이 선입관을 제가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서 제거할 수만 있다면 제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 밝히는 진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크고 작고 간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이것들로 해서 제가 미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데 대한, 그리고 이것이 저에 대한 선입견이며
그 까닭들은 이것들이라는 데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께서 지금이든 또는 차후에든 조사해 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읽은 대목에서 앞에 그 126쪽 셋째 줄에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봤는데 첫 부록에 나온 물시계. 지금 물시계의 물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그 물시계의 물이 빠지는 시간 안에 변론을 끝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사형이 확정된 뒤에 어떤 표현을 이 소크라테스가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다른 나라가 예를 들면 스파르타인데 사형과 관련된 재판은 훨씬 길게 며칠에 걸쳐서 한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 사형 폐지론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정적인 사형 폐지론의 결정적인 논거가 뭐예요? 오심일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하는 재판인데. 그리고 인류 역사상 우리는 많은 오심 사례를 알고 있어. 뭐 삼례 무슨 나리 수포 사건. 어이 젊은 사람 이렇게 수사해 가지고 범인이 그 분명하다고 다리 저는 사람 뭐 해가지고 20몇 년 복역하고 나왔어. 근데 범인이 잡혔어. 만약 그 사람 사형시켰으면 되돌릴 수 없죠. 우리는 우리나라뿐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그런 많은 오심이 있어요. 사람이 재판하는 건데. 그래 이제 그게 사형 폐지론의 첫 번째 가는 논거 아니야. 다른 정말 죽일 만한 놈,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나쁜 놈, 그 없애는 건 좋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라도 오심에 의해서 사형받고 죽는 그걸 구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집행하면 안 된다.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재판은 그 아테네에서는 사형이 내려질 수 있는 재판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똑같이 물시계로 그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안에 피고 쪽, 원고 쪽 이렇게 연설하도록 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사형이 확정되니까 소크라테스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사형과 관련해서는 며칠에 걸쳐서 재판을 하기도 한다. 그게 스파르타예요. 사형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오심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받는 재판은 똑같이 다른 재판처럼 물 항아리에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향한 이 뿌리 깊은 선입관과 증오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고 참 걱정스럽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시 재판주도 관련해 가지고 자, 그 다음 단락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저에 대한 최초의 고발인들이 고발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상대로 한 변론은 이로써 충분한 것으로 해두죠. 그러나 자기 말대로 해서 선량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멜레토스와 나중의 고소인들에 대항해서 이후로 변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마치 이들이 또 다른 고소인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들의 선서 진술서를 또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한데 그건 대략 이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믿음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소 내용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검토하도록 합시다. 예, 이 단락은 이제 최초의 고발에 대한 답변은 끝났고 이제 나중에 고소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선서 진술서 당시 재판제도의 공식 표현이에요. 용어예요. 선서 진술서. 선서 진술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는 그 127조 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그거는 선서 진술서에 그 세 명의 고소인들이 쓰고 있는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 고소의 죄문 뭐랄까 고소 사안이야. 소크라테스는 첫째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정치적, 사회적 명목이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 종교적 사안입니다. 종교적 사안. 그래서 이건 이제 각주 84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재판에
선서 진술서라는 게 있었고 소크라테스 재판의 선서 진술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전승되고 있었어요. 그 역사적 맥락까지도 각주 84가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의 서기한테 원고 측의 정확한 진술서를 읽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 요지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2장 40을 보면 아테네의 중요 문서 보관소였던 메트론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까지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와보리노스가 말하는 이 선서 진술서의 정확한 내용은 이러하다. 피트토스 출신인 멜레토스의 아들인 멜레토스가 알로페케 출신인 소프로니코스의 아들인 소크라테스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기소하고 선서 진술함.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죄를 범함. 그뿐더러 젊은이들을 타락시킴으로써 죄를 범함. 구형, 벌, 티메마는 사형, 타나토스. 여기 이제 인용부호로 돼 있잖아요. 여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책에 파보리노스가 말하는 선서 진술서라고 언급한 표현이에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이제 책을 쓴 사람인데 통상 고대 철학 분야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그냥 책 제목 대신에 책 제목은 고대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이에요. 방대한 책. 그 방대한 책이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한 1, 2년 전에 완역이 됐어. 정암학당의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번역을 했죠. 그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꼭 번역이 필요한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번역이 안 된 그 책의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사업에 지원을 하면 그 심사위원단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이제 예산이 많으면 다 번역하라고 하면 좋으련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건이 응모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건만 그 선정이 돼요. 근데 이제 나의 분야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정위원이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원고를 내면 그걸 또 심사를 해가지고 번역을 충실히 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통과가 되면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시 또 심사를 하는데 그때도 또 나를 또 불러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선정할 때도 몇 건 있었는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이것도 번역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선정할 때도 내가 위원이었고 나중에 나는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잊고 있는데 그 매달린 사람이 뭐 7인가 8인가가 번역한 건데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출판 가능한지 그 번역 그걸 평가하라고 또 나를 불러서 아마 부른 쪽도 하도 오래전이라서 내가 선정에 참가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나를 또 불렀을 거야 아마. 그래서 가보니까 이거 내가 선정한 건데 이거 또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 뒤로도 또 1, 2년이 지나가지고 결국 나왔어.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이제 번역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책인데 많은 것이 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재판에서의 1차 투표, 2차 투표의 표수 요것도 통상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전하는 그걸 기준으로 쭉 얘기를 해왔는데 다른 건 이렇게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를 자주도 인용하고 이렇게 했던 박정희 교수가 그 표수에 대해서만 이제 자기 의견을 내기도 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통상 이렇게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를 잘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으로서 인용을 하셔놓고 표수에 있어서만 꼭 예외적으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틀렸다고 그게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나중에 그 대목에 가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요 선서 진술서 안토모시아는 당시 재판제도에서 있었던 하나의 용어고요. 그 안토모시아에 언급된 내용이
문서 보관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전승되고 있었다. 그걸 디오게니스 라에리투스라는 일종의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철학 사가가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는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크세노폰. 크세노폰의 메모라빌리아라고 흔히 표현하는 여기도 이제 회고록 그랬는데 소크라테스에 대한 회상. 어디는 너무 낭만적으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추억. 그리고 이 책은 유독 라틴어로 일반적으로 알려졌어요. 그 실제로는 소크라테스 제자이고 히랍으로 쓰여진 책인데 메모라빌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로 널리 알려졌는데 추억은 너무 감성적인 번역인 것 같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회상 정도. 아예 박정희 교수는 회고록 그랬네. 거기를 보면 선서의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이건 이제 언어적인 건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디오게네스 라에리투스하고 크세노폰하고 요 단어의 쓰임새가 다르다.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조금 띄었어요. 거기서 이제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한 줄 띄었지, 한 줄 비었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나중에 고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한 게 두 가지 정치 사회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인데 거기 이제 127쪽에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믿음으로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 가로 안에 다이모니아. 요게 이제 또 이 아폴로기아에서 매우 중요한 아폴로기아 비교적 짧은 플라톤의 대화편 분량 중에서 아폴로기아는 짧은 대화편인데 그 짧은 이 아폴로기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것만 얘기를 해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출발은 다이몬이야. 명사 다이몬. 이것의 복수가 다이모네스예요. 이건 복수고. 요것부터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할 건가? 이제 각자마다 번역이 달라. 어디는 이제 영, 어디는 실영. 다이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서는 테오스 이게 신인데 같은 뜻으로 쓰인 곳도 있어요. 다이몬이. 그런데 대부분은 테오스에는 못 미치는 테오스보다 다음 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디는 그냥 테오스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긴 해. 몇 군데. 그런데 더 일반적으로는 테오스는 이제 이게 신이야. 신. 그런데 그 버금가는 그 다음 것 벌써 층위가 달라. 그 다음 것 그런 정도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테오스와 비교해서는 아주 소수 몇 군데는 테오스와 같은 뜻으로 쓰인 몇 군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테오스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영이니 신령이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문제는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단어예요.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이 다이몬은 현대 영어가 데몬인데 다이몬에서 온 거지만 현대 데몬과는 완전히 다른. 어느 쪽으로 그런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고대에는 이런 뜻이고 이런 범위였는데 오랜 세월의 그 간격 안에 현대에는 범위도 크게 대폭 확장됐든지 대폭 축소됐든지 심지어는 고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나타내든지 그런 어휘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이몬이 데몬이 다이몬에서 왔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 이게 이제 데몬, 악마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그래서 테오스 다음 층에 어떤 영, 신령 여기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다이모니온이라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중성정관사. 그래서 이 형용사가 명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정희 교수는 그런 똑같은 형용사를 명사화한다는 그걸 살려서 영적인 것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영적인 것. 요 다이모니의 복수도 있어. 이게 다이모니아야. 그러니까
다이몬, 다이모네스,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아. 이제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는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뭐 많아. 네 가지나 있네. 예, 그런데 이렇게 잘 정돈해서 보면 다른 거예요. 이것의 대표로 이걸 들 수 있어. 이것의 대표. 영적인 것. 그래서 나중에 고소는 첫째 정치 사회력. 아테네 청년들을 부패 타락시킨다. 두 번째 종교적 사안.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인다. 이것과 연관된 게 토다이모니온이야. 그 빌미를 준 게. 이 종교적 사안에 직접적인 것은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인다.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신들이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끌어들인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 비판이야. 소크라테스가 대화편만 해도 많은 대화편에 하루 종일 대화를 했어. 그런데 심포지엄을 해서 봤잖아. 신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화편이 하루 종일 안 해. 그러니까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건 사실과 다른 거야.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비난에 빌미를 준 게 또 다이모니아. 평생에 걸쳐서 소크라테스가 요 다이모니온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했단 말이야. 요걸 듣는 아테네 시민들은 제우스, 아폴론이 아니네. 에? 저건 뭐지? 이런 이제 그 종교적인 비난에 빌미를 준 것이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들었다는 다이모니아예요. 이게 지금 이 법정에서 바로 종교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도 그 빌미를 줬던 다이모니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적인 것들, 다이모니온의 복수, 다이모니아, 영적인 것들을 믿음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적 사안과 관련해서 요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분량은 많지 않아. 토 다이모니온에 대한 언급이 분량이 많지 않아. 그래서 연구자들도 좀 이렇게 중요한 토 다이모니온을 사형으로 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다이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료가 많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텐데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이 아폴로기아에서 언급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 적으면서도 그게 가장 많은 편에 해당되고 그냥 다이모니아에 대한 언급이 여러 대화편에 나올 따름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한테도 이 소크라테스의 토 다이모니온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어렵다.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아테네 시민들은 지금 이걸 오해해가지고 종교적인 사안, 빌미를 이걸로 봤던 것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그 이해 방식이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나 철학자도 많아.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평생에 걸쳐서 다이모니온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일종의 소리, 세메이온 뭐 등등 기호 이제 나중에 짧은 언급이 나오는 건데 일종의 소리라는 거야. 청각의 대상이야.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대표 표현이 뭐냐면 다이모니온의 소리야. 왜 내가 대표 표현이라고 하냐면 이 다이모니온에 대한 언급이 그 몇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장할 때마다 표현이 다 달라. 에우티데모스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어디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내가 요 측에서는 그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 일관돼 그냥 다이모니온만 쓰지. 그런데 어디에는 또 세미온 기호라는 말과 결합시키고 등등 표현이 나오는 데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내가 대표 표현이란 말 썼어. 대표 표현은 뭐냐면 다이모니온의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일종의 소리다. 청각적으로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들었다. 두 번째로는 몇 안 되는데 몇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 소중한데
많이 썼으면 뭐 이해하기도 좋고 뺄 건 빼고 해야겠는데 아주 짤막하게 밖에 언급을 안 했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어릴 적부터 들었다. 이제 와서 처음 몇 번 들은 게 아니야. 어릴 적부터 들었어. 자주 있었어. 그 시간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접 소크라테스가 발언하는데 소크라테스여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법은 없고 항상 소크라테스여 이렇게 하지 말라 네거티브라. 요 몇 가지 짧은 몇 가지 그걸 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들었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용을 받게 되는 이 다이몬의 소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아니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먹게 좀 길게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하지. 예? 그건 우리의 바람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나마 다이모니온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폴로기아가 가장 나머지는 그 다이몬의 소리와 관련된 짤막한 언급만 나오니까 알 수가 없고 몇 줄 안 되는데 그나마 일종의 소리고 어릴 적부터 들었고 뭐 이런 게 뭐뭐 하라라고 하는 법은 없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다. 뭐뭐 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재판을 가도록 하는데 이 결과는 사형이야. 그 재판정으로 갈 때 소크라테스가 재판정에 가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 이 재판정에서 결국은 사형이잖아. 소크라테스여 그렇게 발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아. 그런 소리는 난 듣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초조하게 듣고 있어. 아이 선생님, 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웅성성하니까 뭐 소란을 피우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뭐 이래 가면서 계속 유죄 무죄 여부와 형량에 있어서 불리한 소리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평생 들었다는 이 다이몬의 소리가 소크라테스의 그러면 사형이야 그렇게 발언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짤막한 표현이 아폴로기에 나와. 재판정에 출두할 때 소크라테스 달아나 재판정에 가지마 그 소크라테스 재판정에 가지 말라 이 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래서 왔어. 난 다이몬의 소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말리지 않았어요. 이 발언하는데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 없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가 어려운 분량이 적어서 이 다이몬의 소리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내가 이제 이 책에서 짧게 소개했는데 고트프리드 마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칸트 연구가로서 그 큰 업적을 냈다면 그 칸트 연구자인데 독일의 로볼트 출판사에 로로로 문고라는 게 있어요. 출판사 이름이 로볼트야. 로볼트.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고대 철학을 독일 대학에서 플라톤 대화편을 읽으면 로볼트 출판사 문고편을 읽어. 그게 슐레마커 번역이거든. 게다가 중요한 것은 문고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럼 뭐야? 싸다. 아니 학생들이 그 전집 하드커버 이거 비싸서 못 사니까. 그래서 이 로볼트 출판사 대학 교재로 많이 쓰는데 거기에 번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고로 되어 있는 로로로 시리즈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인물 평전 시리즈. 이 작아. 그래가지고 거기 대상은 과학자, 예술가, 철학자, 다양한 분야의 이 작은 책 하나에 한 사람. 거기에 다루는 철학자의 소크라테스 한 권, 플라톤 한 권, 아리스토텔레스 한 권인데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고트프리드 마틴이 썼어. 작은 책인데 크기는 작아도 괜찮은 책, 중요한 책 한 권. 그 2년이 다 가지고 내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내가 번역했고 하도 오래 전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서울대 동문과에 있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 아니, 동문과 교수가 왜 아리스토텔레스 동문학에 번역할 게 많은데, 근데 그 세 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고대 세계의 세 현인
이제 한길사에서 그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누가 번역했는지 이름만 이제 봤고 나 모르는 사람이 번역했네. 그러고 갔는데 저 연구년을 튜빙엔에서 1년 보내는데 거기 갔더니 그 학생 식당 맨자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야. 같은 시기에 튜빙엔 대학에 같이 연구년으로 왔어. 그래서 몇 번 보기도 하고 그랬지. 어디에는 고대철 관련 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또 앉아 있더라고. 이거 저 잘 지내세요 어쩌고 나보다 한두 살이 적은가 한두 살이 많은가. 난 또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또 뭐라 그래 짐작도 잘 못해. 매번 틀려. 이 양반 30인지 50인지 그리고 또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같은 시기에 독일의 같은 대학에서 만났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리즈 그 양반이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마틴의 저서는 크기는 작은데 상당히 나는 의미가 있는 그 평전이라고 봐요. 응? 거기에 요 다이몬의 소리를 이 고트프리드 마틴은 종래의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크리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들었다는 다이몬의 소리, 그것은 원칙에 입각한 삶, 원칙에 충실한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 무슨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에 따르는 삶. 요거는 이제 크리톤에 나오는 거예요. 크리톤. 소크라테스가 로고스에 따르는 삶에 입각해서 탈옥을 거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겨진 어린 삼형제한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여복의 크리톤. 내 아이들의 혼을 돌봐주는데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도록 로고스에 따른 삶을 살도록. 나는 로고스에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관점에서 탈옥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고 남겨질 내 아이들한테도 로고스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표현이 크리톤에 나와. 그래서 고트프리드 마틴은 통상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요 다이몬의 소리를 로고스에 따르는 삶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일 수 있다고 나는 봐.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여온 게 너무도 익숙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뭔가 이게 소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거예요.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근데 고트프리드 마틴의 해석도 난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조금 여러 군데 자세하게 했으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너무 적어. 이 다이몬의 소리에 대한 언급은. 그러나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 다이몬의 소리는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선서 진술서에 나오는 표현에도 종교적 삶과 관련해 가지고 다이모니온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믿음으로써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맥락에서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 놓고 이제 한 줄 띄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중에 고소에 대한 두 가지 젊은이들을 부패 타락시킨다. 또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끌어들인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 한 줄 띄운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물론 그는 제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킴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아테네인 여러분, 저로서는 멜로투스야말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가 공손하게 사람들을 소송에 끌어들여 놓음으로써 자기로서는 결코 관심조차 전혀 가져본 적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체하며 진지하게 노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한 이러함을 제가 여러분께도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거기서 또 잠깐 쉽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이 나중에 고소인 대표로서는 멜레토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멜레토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실은 아니토스가 주동을 했지만, 그러니까 아니토스는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아까 와서부터 코아가 자꾸 간질간질해가지고 예전 그 증상인데 그때 무슨 약을 주셨어. 한두 번 먹고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딱 도착하니까 그 증세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나는 분필가루 때문에 그게 자극이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분필도 안 쓰는데 애꿎은 분필가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재채기를 하더라도 양해 주십사 하는 취지였고 그래서 이제 멜레토스를 대표로 하는데 그 심포시온에서도 사람 이름 가지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에릭시마코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림과 싸우는 자. 근데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이 나오고 트림 얘기도 나오고 재채기 얘기도 나와. 그래서 지저분한 거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거기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고대 세계에서는 빈번하게 있었던 모양이지. 고발한 사람 대표로 멜레토스인데 멜레토스가 무관심, 부정이야. 그래서 관심이 없다. 아니 관심이 없는 이름은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의 멜레토스가 지금 이름 가지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 대화편 읽다 보면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하필이면 고소인 대표가 이름이 멜레토스야.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응? 평소에 관심도 안 가졌던 멜레토스가 지금 마치 관심을 가진 양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경솔하게 사람들을 소송에 끌어들인다. 이거는 그 아마 인트로덕션에서 했던가 어디선가 제가 필로디키아 히라보에는 많은 필로 혹은 필로 된 많은 표현이 있어요. 조 방식으로 필로나 필. 응? 영어 도구 프로에도 이제 남아 있지.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필. 심지어 여기 저 2층에 커피 가게도 필이 들어가 있어. 로스팅을 사랑하는. 이야. 바로 앞에 주에는 뭐가 있었냐면 필로 각주 82. 각주 82에는 필로폴리스가 있어. 폴리스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온갖 필이나 필로로 들어가는 온갖 조가 있어요. 오 생각났네. 필라델피아 지명이 돼 있대.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 선언서를 읽었다는 동부의 유서 깊은 도시 필라델피아. 요거 필 사랑한다. 필로스 필. 그다음에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라는 저 유서 깊은 형제의 각지에서 왔어. 뭐 아일랜드 이민, 영국,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탈리아 각지에서 왔어. 우리는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다 온 이민자로서 형제를 사랑해. 그 이름이 필라델피아요. 독립선서를 낭독한 유서 깊은 도시. 그래서 누군가가 이름은 형제인데 왜 흑백 갈등으로 그렇게 죽고 싸우고 난장을 했어?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이름이라도 형제라고 지었으니까 그 정도 죽고 다졌지. 이름을 달리 지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거라고. 로스앤젤레스 그때도 그랬다고. 어? 우리는 보통 흑인 폭동 그러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특히 한국 교포가 많이 사는데 거기가 난장판이 됐잖아. 평소에 자기들이 그 불우한 처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백인한테 차별받았으니까 백인을 그래야 되는데 애꿎은 저 한국 사람들 슈퍼마켓이나 이런 걸 다 불지르고 그랬잖아.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란 뜻인데 안겔로스
왜 천사의 도시 안에서 이렇게 야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필라델피아가 똑같은 대답이야. 이름이라도 천사의 도시라고 지었으니까 그 정도 죽고 다졌지. 달리 지었으면 더 많이 죽고 다졌을 거라는 거. 이름은 그래도 형제예요. 그래서 필로로 된 많은 조가 있는데 필로폴리스, 필로디키아 요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폴로기아와 관련해서 재판제도가 도입되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하고 똑같아. 그 원래의 그 어떤 그 힘이나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은 퇴화하고 이제 부정적인 면모. 그래서 디케를 사랑하는 거야. 디케. 요때의 디케는 소송이야. 고소 고발. 이 현대 한국에도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멜레토스는 이 소크라테스가 이자는 정말 고소할 성질도 아닌 것을 나 같은 사람 나이 70의 노인을 그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경솔하게 소송에 끌어놓았다. 필로디키아에 대한 지적이. 재판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면모를 보였죠.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걸핏하면 고소, 고발. 현대 한국이 그런 무슨 뭐 시민단체도 이쪽 시민단체, 저쪽 시민단체. 그럼 이제 반대쪽 정치인들을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 심지어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상대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 뭐 명예훼손,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법원, 검찰청 가는 게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들잖아. 강용석. 지가 이제 고소 고발한 건이 한 10여 건. 고소 고발 당한 건이 한 10여 건. 그러면 이제 매일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가 고소 당한 건을 가나, 고소한 건을 가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법원 검찰. 오후에도 한 번 가고 오전에도 한 번 가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세 명이 그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뭔가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살했잖아. 그 법원검찰청 가는 일이 보통 우리들한테는 끔찍한 일이요. 검찰청으로 오시고. 나는 딱 평생 살면서 70 나이에 그 소크라테스는 앞에서 이 나이 먹도록 법원에 처음이니까 법정에서 쓰지 않는 말투로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고 연설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살면서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우편물이 있었어. 뭐 봉투도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행정우편 그래가지고 등기로 우체부가 들고 이야 법원이야. 서울 이제 광주지방법원. 큰일 났네. 그거를 며칠 잠을 못 잤잖아. 이 법원에서 날라왔으니. 그러니까 법원 검찰청에 와라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감당이 안 되는 너무 힘든 일이지. 그런데 이제 저는 한 10여 건 고소고발하고 또 10여 건 고소고발 당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못 견디고 자살했잖아. 응?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재판제도도 이제 그 지경이 된 거야. 멜레토스. 이름은 관심 없는 자인데 멜레토스. 평소에 관심도 없던 자가 사람들을 소송에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나를 고소 고발하고 있다. 한 가지는 이름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그 당시에 필로디키아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세태 이것에 대한 언급을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어쨌든 선수 질서의 고소인 대표는 멜레토스이기 때문에 피고인 소크라테스가 멜레토스에게 몇 가지 묻겠다. 사실 현대 우리 재판제도에는 피고가 고소한 사람한테 이렇게 신문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피고는, 피고의 변호사가 하겠지. 현대 재판제도에서는.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고소인 대표인 멜레토스에게 이제 묻겠다. 그래서 이제 멜레토스가 답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멜레토스 말해 주시오.
그대는 젊은이들이 최대한 훌륭하게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겠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께 말하시오. 누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나요? 이는 그대가 마음을 쓰는 일인지라 그대가 알고 있을 게 분명하겠구려. 그대가 주장하듯 그대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자로서 나를 찾아내어서는 이분들한테로 이끌고 와서 고소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오. 그러면 자,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분을 말하시오. 이분들께 그가 누구인지를 구하시오. 멜레토스, 그대는 그대가 침묵하고 있으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렇지만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리고 바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즉 그대에겐 그게 전혀 간식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고 그대에겐 여겨지지 않소? 하지만 말하시오. 보시게나 누가 그들을 더 낫게 만두어? 법률 너모이입니다. 여기서 잠깐 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멜레토스에게 묻는데 소크라테스가 선택한 방식은 뭔가 하면 젊은이들을 부패 타락시킨다의 반대.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든다. 멜레토스, 누가 젊은이들을 부패 타락시키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누가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이렇게 물었어. 우리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대학원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곤란한 지경, 아포리아에 빠진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방식을 잘 봐야지 여러분도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멜레토스는 조금 이따 금방 곤란한 지경에 빠질 거야. 그 소크라테스가 멜레토스를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부여된 젊은이들을 부패 타락시킨다의 반대.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든다. 멜레토스, 대답해 보시오. 무엇이, 누가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그랬더니 이제 떠오른 게 첫 번째가 법률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래에서의 법률이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그 법률이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 대답은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 첫째 법률이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보시오.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선 첫째로 바로 이것을, 즉 법률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오. 소크라테스 선생, 이분들 즉 재판관, 배심원들 디카스타이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정에 있는 이 재판관들, 내용상 배심원들이 아테네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든다. 첫째 법률, 두 번째 재판관들. 계속해서 멜레토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여기 이분들께서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도, 그리고 또 더 훌륭하게도 만드실 수 있다는 게요? 그렇고 말고요. 이분들 모두가 말이요.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러실 수 있지만 일부는 그러실 수가 없는 게요? 모두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맹세컨대 반길 말이요. 도울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니 그러면 다음은 어떻소? 여기 이 방청객들께선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시오, 아니면 그러지 못하시오? 이분들께서도 또한 그러십니다. 그러면 협의회 의원들께서는 어떻소? 협의회 의원들께서도 그러십니다. 자, 협의회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부울레가 있고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건 이제 번역은 사람에 따라 많이 달리하는데 박정희 교수는 협의회라고 이렇게 했고, 요거는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민회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나라 국회는 이제 단원제라고 그래서 국회 하나죠. 근데 어떤 나라는 상원 하원,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상원 하원 국회가 두 종류가 있어. 약간 그 역할이 달라. 상원 하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대표자 모임이 하나는 민회, 훨씬 수가 많아요. 그리고 협의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대표자 기구가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달라.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분례 협의회 의원으로도 제비 뽑혀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의장도 제비 뽑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뒤에 그 우리가 읽는 아폴로기에 나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다. 이 에클레시아를 미네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불레는 박정희 교수 협의라고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리 번역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뭐라고 번역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 기구이다. 요 미네는 나중에 라틴어를 거치고 에클레시아 이제 스펠링이 히라보 알파벳에는 요 C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더라. 요게 나중에 기독교가 등장한 뒤에는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의 중요한 대표 기구의 명칭인 에클레시아가 나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공동체의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매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생겼어. 근데 기독교가 생겼는데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어.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만 있어. 이제부터 만들어야 돼. 명칭부터가 문제예요.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만났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제 여기서 고대 세계에서 찾아서 써야 돼. 이런 용어가 한두 개가 아니야. 굉장히 많은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 고대 세계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민대라는 명칭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 유명한 명제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엑스트라 에클레시아이 눌라 살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No salvation.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논쟁 중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 교회에는 평생 안 갔어. 그런데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삶을 살았어. 어려서 세례받고 평생 교회에 다녔어. 11조 다 냈어. 그런데 하는 짓은 그냥 짓밟고 빼앗고 속이고 그러고 살았어. 아구스티누스의 명제대로 하면 세례 안 받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제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현대에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익명의 크리스찬.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굉장히 그 논쟁적인 명제지. 자, 그래서 요 불레와 에클레시아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소크라테스의 전략. 자, 나에게는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했는데 아테네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나 자가 누구냐? 첫 번째 법률이요. 두 번째 재판관이요. 세 번째 방청객이요. 네 번째 협의회 의원들이요. 더더군다나 중간에 뭐가 있었어? 모두요, 일부요, 모두요.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는 전체와 부분이야. 전체와 부분. 모두 그래? 일부가 그래.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것은 다 모두야. 협의회 모두, 의원 모두, 방청객 모두, 또 재판관 모두.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더 언급을 해. 그럼 나중에 뭐야? 모든 이는 아테네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딱 한 사람 소크라테스만 아테네 청년들을 부패 타락시킨단 말이요. 요 얘기를 끌어내려고 이제 멜리투스에게 몇 가지 묻겠다. 멜리투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벌써 예상이 되죠. 소크라테스가 묻다 보면 이제 멜리투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하겠지. 아포리아에 빠지겠지. 일단 협의회 의원들까지 나왔어요. 그다음 그러면 멜레토스여,
민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즉 민회 의원들께서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지 않으시오? 혹시 그분들 역시 모두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시오? 그분들께서도 그러십니다. 그러고 보니 나를 제외하고는 아테네인 모두가 그들을 훌륭하게끔 만들지만 나 혼자만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 같소. 그런 말이요? 전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 단계 왔고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서 또 이제 더 전개가 됩니다. 그 각주 95, 96이 이 불레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정보를 그 구성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일은 뭐고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각주 95와 96에서 불레와 에클레시아의 구성이나 역할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정돈해서 각주로 달아놨어요. 우리는 이제 본문을 계속 조금 더 읽어봅시다. 어쨌든 그대가 보는 바로는 나의 불운이 대단하오. 그러면 내게 대답해 주오. 그래, 말들의 경우에도 그게 그런 것으로 그대에겐 생각되오. 이것들을 더 훌륭한 것들로 만드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지만 이것들을 망쳐놓은 자는 어떤 한 사람이요? 아니면 이와는 전혀 반대로 이것들을 더 훌륭한 것들로 만들 수 있는 자는 어떤 한 사람이나 아주 소수, 즉 조마사들이지 많은 사람은 정작 말들과 함께 지내거나 말들을 이용할 경우에 오히려 말들을 망쳐놓겠죠? 멜레토스, 말들의 경우에도 그리고 다른 동물들 모두의 경우에도 그런 게 아니겠소? 그건 아마도 전적으로 그러할 것이요. 그대와 아니토스가 부인하건 또는 시인하건 간에 말이요. 만약에 젊은이들을 오직 한 사람만이 타락시키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롭게 해준다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크게 복된 일일 것이요. 하지만 멜레토스, 실은 그대가 젊은이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 쓴 일이 없다는 걸 그대는 충분히 증명해 보여주었을 뿐더러 그대 자신의 무관심을, 즉 그대가 나를 법정으로 끌고 온 일들에 관련된 것들이 정작 그대에겐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한 그대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예, 그 모든 사람이냐 어떤 한 사람이냐 이건 아까 잠깐 짤막하게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멜레토스가 대답할 몇 가지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아테네의 모든 사람은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들고 딱 한 사람 소크라테스만 아테네 청년들을 불패 타락시킨다는 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냐 요걸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언급한 무슨 협의회 의원이니 민회 의원이니 방청객이니 그 모든 사람들은 아테네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어떤 한 사람 소크라테스만 아테네 청년들을 불패 타락시킨다. 이제 그런 주장을 그대는 한 셈이요.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더 나아가서 멜레토스여, 아무쪼록 우리한테 대답해 주시오. 선량한 시민들 속에서 사는 것과 못된 시민들 속에서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소? 이봐요, 대답하시오. 전혀 어려운 걸 내가 묻고 있는 게 아님이 분명하니까요. 못된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신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해로운 짓을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을 하지 않겠소? 그야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서 혜택을 입기보다도 오히려 해를 입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소? 여보시오, 대답하시오. 법 또한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요. 누구든 해를 입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소? 확실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가 나를 이리로 이끌고 온 것들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고의로 더 못되게 만든 자로서요? 아니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자로서요? 저로서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죠. 계속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또 새로운 개념상이 등장했어요. 고의로, 고의가 아니게. 이거는 이제 고대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고의로, 고의가 아니게.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대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한 쌍의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행해진 거냐, 고의가 아닌 것이냐. 히랍어로도 이제 여러 가지 편이 나와요. 아쿠온,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이 나오는데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계속 묻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표현들, 개념들이 계속 등장해요. 나는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했는데 그들을 고의로 그렇게 타락시킨 거야? 본의 아니게 타락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제 대답은 소크라테스 당신은 아테네 청년들을 고의로 타락시킨 자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 조금만 더. 멜레토스, 그렇다면 뭐요? 그대는 그 나이로 이 나이의 나보다도 훨씬 더 현명해서 나쁜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그대는 깨닫고 있었는데도 바로 나라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내가 못된 사람으로 만들 경우 내가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한 지경이 되어서 그대가 말하듯 이리도 나쁜 이 짓을 내가 고의로 저지르고 있다는 게요. 이에 대해서는 멜레토스, 나도 그대의 말이 납득이 안 가지만 다른 사람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 나는 생각하오. 아니, 그렇지가 않고 내가 그들을 타락시키지 않거나 혹시 내가 그들을 타락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본의가 아니어서 어쨌든 그대는 양쪽 경우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러나 내가 본의 아니게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면 법은 그런 잘못들로 이리로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붙잡고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오. 내가 알아듣게 될 경우에는 내가 본의 아니게 하는 것이면 그만두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하지만 그대는 나와 만나서 가르침을 주는 걸 피했으며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리로 이끌고 왔으니 법은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리로 이끌고 오는 것이지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이젠 제가 말한 이 점이 즉 멜레토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크고 작고 간에 결코 관심거리로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상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멜레토스, 그대는 내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타락시킨다고 주장하는 게요? 혹시 그대가 적은 기소장대로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말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믿도록 내가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게 분명한 게요? 그대 말은 내가 이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킨다는 게 아니요? 물론 적극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 단락 방금 읽은 요 단락을 통해서 그 고소의 두 가지 사안 중에 한 가지 사안이 끝나고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는 이행하는 그게 지금 방금 읽은 단락이고요. 그래서 그 이하는 이제 두 번째 사안과 관련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이제 답변이 이어집니다. 종교적 사안에 대한 앞에서 읽은 이제 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와 관련해서 누가 훌륭하게 하는가를 이제 계속 묻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훌륭하게 만드는데 유독 소크라테스만이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본의 아니게 이 싸움을 통해서 어느 경우든 나를 상대로 고소하는 게 아니었다. 만약에 내가 고의로 그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로부터 엄청난 젊은이나 그 젊은이의 가족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 나이 먹고 그것도 모른 채로 고의로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말인가? 또 만약에 본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나를 고소할 일이 아니라 본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라면 나를 훈계하거나 뭐 이런 일이지 고소할 일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이런 그 사안으로 이런 명목으로 나를 고소한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금 읽은 단락에서 두 번째 사안으로 이행을 했어요. 그 이어지는 대목은 두 번째 사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들께 한층 더 명확히 말해주오. 나로서는 그대가 다음 중에서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요. 어떤 신들이 있는 것으로 믿도록 내가 가르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신들의 있음을 믿는 거고 전혀 무신론자가 아니며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소. 그러나 사실은 나라가 믿는 바로 그 신들은 어쨌든 아닌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믿는다는 이 문제로 그대가 나에 대한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전적으로 신들을 믿지도 않지만 남들한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그대가 주장하는 것인지를 말이오. 저는 그걸 즉 선생님께서 전혀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교적 사안에 대한 답변인데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소크라테스를 향한 이 종교적 측면에서의 비난은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표현. 첫 번째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다. 이런 비난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경죄. 소크라테스는 불경죄를 저질렀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무신론자, 불경죄, 또 뭐 종교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텐데, 우선 이제 요 무신론자, 그래서 우리 그 각주에 이제 나오는데 히라브로는 형용사형으로 아테오스 명사도 되겠네. 아테오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종교적 비난은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불경죄를 저질렀다.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다.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첫째로 이제 무신론자와 관련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각주 105를 읽어봅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 826에서 830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우스 따위는 없다고 하며 그 대신에 만물의 생성 이치를 원자들이나 다른 원소들의 소용돌이 디모스 디메 운동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자연 철학자들의 부류로 간주되어 멜루스 사람으로 호칭되고 있다. 이 경우 멜루스 사람 호멜리오스란 이곳 출신의 디아고라스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는 5세기 말에 아테네에서 활동한 서정 시인으로서 아테네인들의 엘레우시스 비교에 대해 야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멜루스 사람이란 무신론자 아테오스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름에도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멜루스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요 멜루스 사람은 고대 세계의 무신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었어. 무신론자의 대표격이 멜로스야. 멜로스 사람이야. 디아고라스. 그런데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이 말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속도 없이 소크라테스는 이 구름이 상연되는 현장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니야.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 나온 무슨 그 최초의 구발의 두 가지 사안과 관련된 표현들이 다 구름에 나오고, 하늘에 떠 있는 것과 땅속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자, 그게 다 구름에 나오고, 그것도 아주 희화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하늘에 떠 있는 걸 바라보다가 뭐 새똥이 입으로 들어가고 등등의 표현들. 그 다음에 또 그 한결 약한 주장을 한결 강하게 만든다. 그건 실제로 구름이라는 작품에서 시골 청년이 아테네 소크라테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기면 된다. 그걸 가르칠 사람은 아테네 소크라테스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그 구름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름에는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무신론자에 해당되는 멜로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어떤 미움, 증오에 매우 중요한,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 그 중에 하나, 그런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멜로스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거 관련된 지금 질문을 멜레토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오 멜레토스, 무엇 때문에 그대는 그런 말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달도 신들이라고 믿지를 않는다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믿듯이 말이요. 재판관 배심원 여러분, 단연코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해를 돌이라 말하는가 하면 다른 흙이라고 말하니까요. 요건 이제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편인데요. 해도 달도 신들이라고 믿지를 않는다는 게요. 예, 상당한 분량의 주가 달려 있어요. 요건 조금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각주 106도 한번 읽어봅시다. 해, 헬리오스와 달, 셀레네는 천체들로서만이 아니라 비록 올림포스의 신들에 포함되지는 않을지라도 신들로 불리기도 했다. 이를테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8권 271 및 12권 374 등에서 그리고 헤시오도스의 경우에는 신들의 계보 371 등등 곳곳에서 해가 태양신 헬리오스로 불리고 있으며 달도 헤시오도스의 경우에는 역시 신들의 계보 371 등등에서 달의 신 셀레네로 불리고 있다. 자, 그 앞에 해와 달은 첫 글자가 소문자였어요. 근데 그걸 대문자로 하면 바로 해의 신, 달의 신. 물론 태양신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폴론이 태양신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헬레니즘 시대 등에 가게 되면 헬리오스, 달의 신도 마찬가지야.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 역할을 하기도 해. 그랬던 것이 나중에 셀리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이 보통 명사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고대 세계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아까 이제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해. 사실 테오이, 요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지. 오로지 하나. 그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두 종교가 다 오로지 하나야. 무수히 많은 신. 그러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지. 하지 않겠지. 근데 유일한 한 분이신 하느님과 무슬림은 뭐라 그래? 알라. 이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그냥 결단을 내야만 되는, 어느 하나가 용인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요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적 전통에서는 테오이, 바로 그 각주 106의 두 번째 줄이 그게 나온 거예요. 박정희 교수도 테오스 그려놓고 바로 틀 다음에 테오이. 요 테오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지. 기독교에서는 첫 글자 대문자인 테오스 하나, 유일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 그게 이제 이 큰 차이야. 그래서 무슨 뭐 오디세이아 신들의 계보 이 복잡하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첫 글자를 소문자로 한 보통 명사 헬리오스와 셀레네가 대문자로 하면 그리스 세계에서는 신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해와 달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수많은 다른 것들이 보통 명사였던 것이 대문자로 해서 신이 되는. 그래서 헬라스인들은 신화 시대부터 자연의 경이로운 일들 타우마시아를 신격화해서 보았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다 신이야. 놀라운 것은 새벽, 잠, 다 신이야. 바람, 놀라운 것은 다 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신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 29c, 39e 등에서는 천체들을 관습적으로 신들로 부르고 있다. 국가편 508a에서도 천체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라 지칭되고 있다. 다른 헬라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비록 그것들을 종교적인 수왕의 대상으로서는 믿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헬라스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는 않았다.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비우고서 마지막으로 친구 크리톤더러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칠 것을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파이돈 편 118a에서 보게 된다.
이는 그가 삶을 마감하는 최후 순간까지도 아테네인들의 관습을 저버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닭 한 마리 아스클레피스 닭 한 마리를 이제 박정현 교수는 좋은 예로 그랬는데 수많은 그 여러 대학편에서 대화를 마치고 그 지역 신에게 기도한다든가 파이드로스 리케이온에 가서 신에게 뭐 한다든가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아테네의 종교적 관습에 충실히 따르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적 명목의 비난과 사실상 다른 거지. 그래서 좋은 예로 하면서 이제 그 아스클레피스에게 닭 한 마리 그랬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 아스클레피스에게 닭 한 마리 바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 오해되고 있는. 왜 그 소크라테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해됐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좋은 예로 이렇게 들기가 나는 적절치 않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아스클레피스에게 닭 한 마리 갚아달라고 했다고 그것 봐라 준법 정신.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외상으로 먹은 닭 한 마리 갚아달라고 했구나. 아주 그냥 택도 없는 악법도 법이다 등등의 이상한 이제 이게 아스클레피스에게 닭 한 마리 바친다고 하는 말이 이제 파이돈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표현인데 당시에는 이제 아스클레피스가 의신 치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맨 마지막 날 자기의 생애의 맨 마지막 날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온 제자 가족과 하루 종일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끝에 드디어 독배를 번뇌받고 들이키잖아. 그 독배를 들이키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 아테네로 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건데 그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한 말, 이 말은 무슨 뭐 외상으로 빚진 닭을 그 갚아달라는 등 무슨 준법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의 아테네의 종교적 관습에 충실한 그런 언급을 한 거예요.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이 낫게 되면 아스클레피스에게 감사의 제물로 닭 한 마리를 바쳤어. 이제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죽음은 나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야. 그러니 내 몫으로도 아스클레피스에게 닭 한 마리 갚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준법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시의 종교적 관습과 관련해서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좋은 예라고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하도 잘못 알려진 예인데 좋은 예로서는 워낙 많은데 많은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잘 떨기 전에 신에게 기도하는 노모이도 그렇고 파이드로스도 그렇고 심포시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충실히. 그래서 앞에 믿는다라는 말 히라보로 노미제인이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박정희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믿는다가 신의 존재를 믿는 것과 믿고 따른다. 종교적 관습을 충실히 따른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제 이 지금 종교적 삶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죠. 본문은 아까 이제 135쪽 맨 아랫줄 해를 돌이라 말하는가 하면 달은 흙이라고 말하니까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아낙사고라스가 비판받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당신들 주장들을 하면 나도 아낙사고라스처럼 그렇다는 것이요. 실은 아닌데
요 아낙사고라스와 관련된 것은 이제 거기 굉장히 긴 주가 있죠. 아낙사고라스. 아낙사고라스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연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사를 기술할 때는 소크라테스 앞에 기술할 수밖에 없어. 근데 시대적으로는 사실 동시대 사람인데 아낙사고라스는. 그래서 이제 아낙사고라스의 책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거기 몇 줄만 더 읽어봅시다. 오시오 멜레토스, 그대는 자신이 아낙사고라스를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대는 그래 여기 이분들을 그처럼 무시하여 클라조메나의 사람인 아낙사고라스의 책이 그런 주장들로 꽉 차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문맹자들이라고 생각하오. 더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기껏해야 1드라크메를 주고서도 가끔 오케스트라에서 그걸 산 사람들이면 그것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이 것들이 취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것들이 그처럼 이상한 것들의 경우에는 그를 비웃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게서 배운단 말이요. 그런데도 그대에게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돼요. 내가 그 어느 신도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이요. 맹세코 믿지 않고 말고요. 어떤 식으로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본문은 거기까지,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요 이제 조금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이제 아낙사고라스의 철학. 이 아낙사고라스도 소크라테스의 동시대 인물인데 또 정치적으로 또 이 페리클레스와도 굉장히 가까웠던 인물인데, 그의 그 주장 때문에 추방을 받게 됩니다. 추방.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 뭐야? 어유 굉장히 그 계몽적인. 어떻게 해가 신이고 달이 신이란 말인가? 해는 거대한 불덩어리다. 그런 주장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뭐야? 아주 그냥 혁명적인 주장인 것이지. 그리고 아테네로 와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고. 그래서 지금 그 멜레토스가 생각하는 것은 아낙사고라스에게 향할 만한 거지 나에게 향할 주장은 아니다. 그 아낙사고라스와 소크라테스를 분간도 못할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아낙사고라스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낙사고라스 철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긴 각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읽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낙사고라스의 책, 그래서 이제 각주 109를 보시면 보통 명사로 책이 비블리온이에요. 그 복수가 비블리아고, 그래서 독일어로 책과 관련된 것은 다 앞에 비블리오가 붙어. 책으로 가득 찬 것이 비블리오테, 그게 도서관이야. 영어로는 이제 라이브러리지, 그건 라틴어 리브로에서 왔어. 영어의 라이브러리는. 근데 독일어의 대사관, 대사관? 노크소리에 지금 도서관 대사관. 도서관에 해당되는 비블리오텍은 그 비블리온에서 왔어. 그 비블리온이란 말로부터 영어의 그 성서에 해당되는 바이블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보통 명사 책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논문을 쓰고 뒤에 붙이는 건 비블리오그라피, 책광, 책 바보 이런 말들 다 비블리오. 그러니까 비블리오 마니아 그러면 책광이야. 우리나라 박지원이 그랬다는 거지. 책 씌워 먹는 자도 있어. 비블리오 파고스.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세대는 중학교 때 영어 배우고 사전을 씹어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영어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든다고. 그 사전은 이 종이 지질이 얇잖아. 그거 씹어 먹는 애들이 있었어. 그 비블리오 마니아에 딱 맞지. 책광. 응? 이제 비블리오 파고스. 책 씹어 먹는 자. 등등. 독일어로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공간을 택을 붙여 택. 그러니까 비블리온의 택은 비블리오텍 도서관이고 아포테키 이 약국은 병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중요한 곳. 그래서 아포테케 그것도 택이에요. 떨어져 있는 곳이야. 고대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는 화장실도 아포테키에 썼어요. 근데 현대 독일어는 약국이야. 한때는 화장실을 가리키기도 했어. 그래서 언어의 놀라운 참. 디스코텍도 있는. 이 약사분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언어는 그래. 그러니까 본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란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많이 가던 곳은 디스코텍. 그것도 택이요. 택이 붙은 건 다 독일어는 이제 미넨의 중요한 미술관의 택이 붙었죠. 피나코텍. 그 택은 그런 건데 일단 요 아낙소스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에서는 아폴로기아의 이 아낙사고라스의 책이라는 언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당시에 책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거지. 책. 더군다나 이 책이 뭐냐면 아고라의 오케스트라에서 1드라크마를 주고 살 수 있었다. 이거는 도서관학 문헌정보학에서는 책의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이에요. 판매. 더군다나 그 판매의 액수까지 나와. 1드라크메 상당히 그 저번에 그 사교육비로 파산한 거 얘기할 때 그 수업료 그 문화 드라크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낙사고라스의 책이라는 언급과 더군다나 그 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 1드라크메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 어디에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는 그리스식 극장의 요 원형 반원형 그것도 시대적인 흐름인데 원형 반원형의 요 무대가 오케스트라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고라에는 요 가운데 부분에 여기를 또 오르케스트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르케스트라는 아고라의 오르케스트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의 1드라크마를 주고 아낙소고라스의 책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오르케스트라의 일반적인 의미는 고대 그리스 극장의 요 무대를 오르케스트라고 이게 이제 현대 뭐 교향악단, 관현악단을 뜻하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아고라의 오르케스트라. 그래서 각주 110일까지 오늘은 읽을 거예요. 아고라의 오르케스트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르케스트라는 원래 합창 가무단 코로스가 가무를 하는 반원형의 무대를 지칭한다. 이런 것으로는 아테네에서는 아크로폴리스의 남쪽 비탈에 자리 잡은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테네의 아고라에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아탈루스 박물관의 앞쪽 바로 맞은편에 있던 광장을 가리켰다. 이곳에는 514년에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로서 그 후계자였던 히피아스를 축제 행사 때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그의 아우인 히파르코스만 살해한 아리스토케이톤과 하르모디오스의 등동상들이 서 있었으며 이 남쪽에 연접해서 로마 시대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지자였던 부호 아그리파가 아고라 중심부에 거대한 아그리파 공연장 오데이온을 세우게 된다. 아리스토케이톤 하르모디오스 형제는 심포시온에서 우리가 봤어. 그때도 내가 다음에 아고라 갈 때는 거기 이제 기단만 남아 있어요. 기단.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에 어떤 기념품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기단만 남은 온갖 뭐 델피 또 아테네 거기에 비닐을 딱 씌우면 망가지기 전에 모습이 나오는 그런 책이 있어. 난 몇 권 그 사왔는데, 예? 이제 그 비닐을 딱 하면 지금 상태야. 그러면 이제 주춧돌, 기단, 아고라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망가지기 전에 건물이 있는 게 나와. 다음에 가면 한번 사봐. 그래서 지금은 그 이 형제가 그 기단만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에
그 아고라에 그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그 기단은 회랑으로 돼 있는 박물관 앞에 있어. 지금은 이제 기단만 있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의 오데이온은 유럽의 많은 도시에 지금도 써. 오데이온이란 말을. 고대 음악당에 해당되는. 이것도 아고라에 있었어. 뮌헨에 지금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클래식 음악만 틀어주는 그 채널이 있더라. 근데 내가 뭘 봤냐면 뮌헨 오데온스 플라츠라는 광장에서 뮌헨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악당이 있어. 거기 앞에서도 히틀러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 사일도 하고 그래. 지금은 이제 음악당 건물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어. 뮌헨에는 지하철역 이름이 오데온스 플라츠가 있어. 그게 그 시청 앞 광장 마리언 플라츠 다음역이 오데온스 플라츠. 그 오데온이 히라보 오데이온. 그러니까 유럽 도시의 어떤 음악당 같은 데는 아직도 오데이온이란 말을 아직도 쓰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요 오데이온은 아고라에 있는 오데이온을 말해. 아고라에 있는 오데이온. 예. 이게 이제 보통 아고라 가면 거기 온갖 지금 이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오스 여기가 옛날에는 써 있던 것이야. 또 여기가 오르케스트라야. 여기가 오데이온이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보면 좋으련만 그냥 쑥 걸으면 이제 뭐 1시간 그냥 쭉 걷기만 하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 그 종교적 사항과 관련된 것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아낙사고라스와는 다르다. 여기까지 읽은 걸로. 종교적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읽는 것으로. 예,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